저를 소개하시면서 제가 앞으로 유명해지면은 제 권력은 없다 그러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많이 유명합니다. 사실 저 요새 휴가도 못 가고 올 여름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바쁘게 뛰다니는데 아주 유명해요. 왜 유명한 줄 아십니까? 바쁘신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못 알아듣고 강의할 수 있는 게 제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유명하니까 여러분들 염려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아주 만족스럽고, 저도 지금 현재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지만은 아까도 잠깐 짬에 식사하면서 얘기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강의한다는 것을 대학 졸업했을 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처음에 저는 직장에서 한번 대성해보겠다는 꿈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저는 공부했는 것이라고는 외국어 공부만 무지무지하게만 했습니다. 한 3개국어를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직장에서 공부를 시키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해외 당견수도 자꾸 보내주시고, 지금 GS 허동수 회장님께서 그 당시 우리 담당 상무님이셨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오늘날 여러분과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경영학은 바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필드에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소위 그 이야기하는 연구실에서 틀어박혀서 경영학은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대구뿐만 아니라 다니면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많이 해왔습니다. 해오고 언론이나 또 지자체라든가 컨설팅 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안에서 학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해서 나왔던 연구 결과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과 오늘 강의하게 되는 스켓입니다. 스켓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여러분 아까 노트를 나눠줬는데 노트를 하루에 10페이지 이상 노트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를 또 이렇게 하시는데, 제 의견은 여러분 노트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스킬을 여기서 저 강의를 통해서 익히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미 하루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스켓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스켓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실 뿐이고, 이 스킬을 갖다가 하고 계시는 그 스킬을 좀 더 예리하게 합리적이고 적합하고 더 파워풀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정리했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미 스켓하고 사시고, 또 스켓에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스켓의 전문가들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좀 이따 이야기가 나올 일이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측 가능성과 예측을 할 수 없는 문제들 따졌을 때 가장 예측 가능한 게, 저는 나중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일의 분류란 관점 속에서 제가 분류를 한 게 있습니다. 분류를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소위 일상적 일들이 있죠. 일과 생활.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데일리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정해진 길을 따라서 직장에 출근한다. 출근하는 길은 거의 매일 비슷비슷하죠. 그거는 내일 아침에 8시에 너는 지금 뭘 하고 있을 것이냐를 갖다가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얘기할 겁니다. 내일 아침 8시에는 나는 아마 올림픽 대로에서 차를 타고 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데 그게 과연, 그러면은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판단을 할 일이 없는가 과연? 데일리 루틴 같으면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되게 정체되거나, 또 며칠 전에 서울에 비가 많이 왔었죠. 오면은 앞이 막히고 비가 많이 와서 호우주의보 내려서 어려워지면은 침수가 되고 하면은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지하철이 고장나서 지하철이 연착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 삶 자체는 모든 어떤 일들, 예측 가능성이 극대화됐든 낮든 간에 이 세상 사는 것은 우리가 늘 스케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케치란 뭐냐? 그럼 여러분 이미 짐작하셨을 거예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의사결정의 시간이 그렇게 찰나일 수도 있고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적합한 길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스케치예요. 스케치의 어원 같은 거나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목을 적고 거기에 배경화면을 어떻게 깔 것이냐가 상당히 전략적 고려가 가장 중요시하게 되는 1번 화면이에요. 그런데 뭘로 깔 것인가를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 그림으로 깔았습니다. 이 그림이 뭡니까? 2001년 9월 10일 날 일어났던 9/11 세계 무역센터 이 테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로 전 세계에 파문을 던졌었죠. 미국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국내에서 외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인데 이때 무려 2,749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 2만 명의 숫자가 그 이후 3년간 집중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경상을 입었었고, 그리고 얼마나 참혹했느냐 하면은 2,749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조각을 갖다가 4,700점을 갖다가 찾아내는데 신원 확인이 된 게 30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처참한 대참사였습니다. 대참사였죠. 지금 그라운드 제로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자, 이 사건이 전 세계에 파문을 던진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보안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게 뚫려서 저렇게 엄청난 참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놀랐고, 두 번째는 그게 이제 그 지금 위에 이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비행기가,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저기 뭡니까 에어가 두 번째 비행기가 박았을 때 상황이죠. 자, 두 번째 그림을 딱 보시면 두 번째 놀라운 일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다 무너지고 난 뒤에 복구 현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 세계 파문을 던지는 놀라게 만들었던 것은 뭔가? 이 당시에 뉴욕에 있어서 소방본부라든가 시 자체에 비상대책위원회라든가 비상대책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미국이 준비가 철저한 나라죠. 다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세계무역센터 트윈빌딩이 다 무너지면서 이런 사건 자체가 벌어지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당시에 비상재난대책이라든가 계획 매뉴얼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자, 첫째, 경찰, 소방관, 또 이 자원봉사요원들, 이 주로 이제 세 개 서로 다른 이질적인 그룹들이 복구 현장에 긴급, 자발적으로 이 동원되던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세계가 놀란 것은 뭔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M1이라고. Emergency Multi Organization Network이라고, 이 민간 봉사요원, 소방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지휘 체계도 초장에 없었습니다. 아무 지휘 체계도 없고, 또 누가 어떻게 하고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는 가운데 어느 그 상황보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복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나중에 지난 뒤에 총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는가가 집중적으로 연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것까지는 모실 거예요. 9/11 테러만 생각하시지 복구 현장에서 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게 왜 가능했느냐를 연구했는 게 사실 박사학위 논문만 해도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소위 뭔가 하면은 가상 역할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버추얼 롤 시스템이라고. 말하자면은 여기에 소방관이든 경찰이든 여기에 자원봉사요원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조금 경략적 용어를 써봅시다. 공유된 비전, 쉐어드 비전이라고. 누구나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비전이 미국의 이 말하자면은 이 자존심을 꺾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벌어지냐, 그 비탄한 슬픔, 이것을 빨리 복구시켜서 내 이웃과 또 이미 사망했는 사람들의 가족의 이 비탄스러움을 덜어주는 길은 그분들을 빨리 시신을 찾아서 돌려드리고 해야 되겠다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조직 이론에서 뭐라고 하는 가상 역할 체계랍니다. 가상 역할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가상 역할 체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은 소위 공유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공유된 비전이 뭐냐 하면은 기업에서도 CEO가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이 가야 될 비전은 무엇이며 그걸 갖다가 명백하게 말하자면 이 조직 구성원들한테 말하자면 이 쉐어드니스라고 그러죠. 이 공유된 정도가 높을 때는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시키지 않고 오다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각자 자기 일을 찾아서 갑니다. 이게 바로 가상 역할 체계입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이 비극 속에서 자원봉사원, 소방관들, 경찰관들은 시키지 않는 가운데서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쓰레기 더미들이죠. 이 속에서 4분의 1인치 단위로 시신 조각을 찾아냅니다. 4분의 1인치 단위로. 그럼 얼마나 자세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살점 하나하나까지 다 찾아냅니다. 찾아내면서 작업을 했죠. 작업을 했는데 그게 누가 시켰겠나. 제가 이야기를 하려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제가 2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이 안에서 룰도 아니고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아무 어떤 계획도 없고 재난대책은 무용지물이었고, 그런데 이들은 마치 평소에 훈련받은 것처럼, 민방위 훈련받은 것처럼 각자가 알아서 착착착착 움직이고, 어떤 상황 속에 되었을 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물을 데도 없잖아요. 의사결정을 왜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알아서 착착 나가는 거예요. 이 전체 시스템 자체가 바로 스케이트입니다. 말하자면 스케이트란 말은 다시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오늘은 침수가 되니까 난 다른 길로 가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순간적 판단도 스케이트이고, 어떤 룰과 플랜도 없는 가운데서 스스로 알아서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또 스케이트입니다. 스케이트의 정의는 또 가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하게 될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색깔을 달리 했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야 될 내용은 주로 이 자주색 빛의 챕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스케이트 신경계나 스케이트 다리 7가지 아이디어 습관 만들기 습관은 혹시 시간이 되면, 주어진 시간이 되면은 하고 우선순위에서 제가 좀 미루고 주로 요 한 5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스케이트의 이야기가 나오자면요. 뭐부터 이야기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이나 또 기업의 전략과 성과에 관련돼서 과연 예측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사실은 경영학계에 언제나 의문상이었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경영학을 학부 때 공부를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떤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경영학 교과서를 아니면 무슨 전략 경영이든 뭐 하든 가서 전략 관련되는 책을 다 살펴보시면은 거기에 전략 입안 과정의 전략 경영 체계는 어느 책이든 예외 없이 딱 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첫 번째 환경 분석, 내부 역량 분석 합쳐서 뭐라 그럽니까? 소위 스와트 어널리시스를 하죠. 스와트 어널리시스가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환경 분석과 내부 역량 분석에서 두 개를 분석하고 나오면은 기회와 위협 요인이 나옵니다. 거기에 기반을 둔 소위 스트래티지 포뮬레이션이 나오죠. 전략 수립이 들어갑니다. 수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립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실행에 들어갑니다. 실행 들어가서 중간중간 그 성과가 나오면은 그걸 피드백 시키면서 다시 역류해서 전략을 갖다가 약간 수정도 하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구조를 갖다 이렇게 그리는 게 소위 전략 경영의 핵심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스템 자체가 원천무효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석학들이 주로 미국입니다만은 또 아니면은 유럽에 얼마 전에 한국에 왔다 갔던 이브 도즈 같은 사람들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기본 전제 자체가 무너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아까 스와트 어널리시스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전략에 수립하는 당시와 실행하는 당시는 기본 전제가 수립과 실행 사이에서는 타임라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영 환경은 특히 IT 쪽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돼가느냐 하면은 전략 수립과 실행 단계에서 단 석 달 사이에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지 않습니까? 노키아가 한때 이 피처폰에서 세계 1위를 누렸지만 날아가는 것은 1년 만에 날아갔습니다. 간단합니다. 요새 세계적인 대기업이 1위자를 뺏기는 것은커녕 기업 자체가 존립의 위기를 맞는 것은 1년이면 족하죠.
삼성이 금년 2분기에 스마트폰 시장의 세계 시장 점유율 32%로 애플을 압도적으로 눌렀습니다. 지금 좋지. 그런데 이게 올 10월달 돼서는 삼성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빨라요. 이게 세계 시장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탠포드 대학의 그 에이젠하트라는 선생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High Velocity Environment를 합니다. 고속 환경이랍니다. 하도 빨라갖고. 고속 환경의 뜻이 뭔가 하면은 기회와 위험 요인이 순식간에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지도 몰라. 어떨 때는 놓쳐버립니다. 이게 위협인지도 몰라. 그리고 나중에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걸 고속 환경이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 상황에 돌아가니까 문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략의 수립과 실행 사이에서는 타임라그가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전략을 갖다가 입안을 하던 시기와 실행 시기를 갖다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이건 넌센스다 이겁니다. 이거 웃긴다. 이래 갖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동시화시킬 수 없느냐? 동시화시킬 수 없느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략 입안 과정에서 정가의 보도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전략 경영의 핵심적인 요인은 실행 당시의 상황을 갖다가 미리 예측을 합니다. 저도 마케팅을 공부했습니다만 예측 기법을 엄청나게 배웠습니다. 박사과정에 있을 때부터. 제가 부전공이 통계학입니다. 저는 통계학을 엄청 재미있어 하면서 공부를 했죠. 예측 기법들입니다. 예측 기법들인데 문제는 그 예측 자체가 예측의 기본 전제는 과거의 패턴이 앞으로도 갈 것이라는 소위 그 인트라폴레이션 해갖고 이렇게 쭉 늘리는 작업들이거든요. 늘리는 작업들인데 과거의 패턴이 앞으로 갈 것이다 하는 그 전제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자, 미래 예측 퀘스천 마크. 이거 실제입니다. 7가지. 개인적으로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케네스 올센. 그러니까 디지털 이큐먼트 회장 77년에 이 사람이 했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77년도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개인적으로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두 번째,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군 사령관이었던 페르디낭 포슈라는 사람이 비행기는 재미있는 장난감일 뿐 군사적 가치는 전혀 없다. 세 번째, 인간은 달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미래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포레스트 박사라는 사람이 67년도 불과 2년 뒤에 아폴로 11호가 갔었죠. 2년 앞을 짐작을 못 했는 겁니다. 네 번째, 미래 컴퓨터는 1.5톤 나갈 것이다. 5번, TV는 처음 6개월이 지나면 시장에 남아있지 않는다. 20세기 폭스의 사장이 46년도 얘기했고, 전환한 통신수단으로 생각하기엔 결점이 너무 많다. 이 기계는 탄생 순간부터 전혀 가치가 없었다. 1876년도. 이건 또 빌 게이츠 이야기입니다. 81년도에. 640kb만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메모리 용량이다. 자, 이 7가지의 예측을 보고 오늘날 현실을 보시면은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들 아닙니까? 예측의 문제가 참 이게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요즘도 한국의 이 미래 예측에 관련되는 책들이 소소히 나옵니다. 그 소위 이제 미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룹이 만들어서 하는데 문제가 이게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지금 디베이트가 벌어지는 게 미래를 예측한다는 자체가 사실 기업 경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트렌드는 그릴 수 있어도 기업은 트렌드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망하고 죽는 판에. 자, 이 문제를 가지고 한참 디베이트가 되고 있고 예측 자체는 그렇다 이거죠.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브 도즈 아시죠? 유럽 제1의 경영,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스쿨인 인시아드, 파리에 있습니다. 인시아드의 대표적인 학자죠. 이브 도즈.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신속 전략 게임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죠. 이 사람이 했는 이야기가 자, 뭐 위에 거 다 읽을 수는 없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상대의 반응을 예측하며 정확한 시나리오를 미리 만드는 전통적인 전략으로는 변화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 그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신속 전략 게임이라는 책이 뭔가 하면 예측의 의미를 이제는 없다고 절하해버리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민스버그라는 사람은 전략이란 계속적으로 진화 발전하는 것이다. 어느 순간에 계획을 세우고 남은 기간 전략을 수행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은 수립하고 이거 자체가 우습다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 핑크 아시죠? 다니엘 핑크는 지지난달에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엘고 전 미 부통령의 수석 보좌관 했던 이 양반이 아주 뛰어난 재능과 이런 걸로 소문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새는 이 사람 책이 지난달인가 저지난달인가 한국에서 번역돼서 나왔죠. 다니엘 핑크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했는 말은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세계 금융위기를 가지고 이 사람이 평가했는 내용이 이번 위기로 전 세계가 얼마나 서로 꽁꽁 묶여 있는지 알게 됐다. 10여 년 전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계획은 완전히 난센스다. 완벽한 쓰레기다. 그대로 될 리가 없다. 세상은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해서 절대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 가장 최근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기반하고 있는 계획, 앞으로 기업 경영에서 이 괴리된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지금 특히 금융이라든가 전자 이런 외마니까 소위 그 하이텍 쪽에서는 이 참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중장기 전략 계획 같은 거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이야기 다시 언급되겠습니다만은 2009년도에 애플이 아이폰을 가지고 처음 한국에 상륙했을 때 LG와 삼성전자에서는 그걸 평가절하했습니다. 그건 아들 장난감이지. 컴퓨터는 컴퓨터로 쓰고 노트북하고 있잖아요. 넷북하고 이렇게 쓰고 폰은 폰대로 쓰는 것이지 그걸 한 대 묶었다고 장사가 될 것인가. 그걸 안 하면서 전략을 어디에 포커스를 뒀느냐 하면은 기존에 있는 피처 폰의 퀄리티 업그레이드를 갖다가 거기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걸 알아도 제품 개발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가 애플 아이폰이 들어오자마자 한국 시장에서부터 돌풍을 일으키면서 엄청나게 판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참고로 1년이 지났을 때 2010년도 한 해까지 총 가입자 수가 우리나라에서 170만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LG에서는 기절 초풍을 했는 거죠.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에서는 시장 선도,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스 어드밴티지라죠. 시장, 그러니까 이 선점 효과를 못 누리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뭐라 할까 싶어서 제가 말은 못 했는데 LG에서는 그 당시에 외국인 CEO를 3명이나 갖다 놨는데 일거에 다 날리지 않습니까? 그런 예측도 못하고 뭐 이렇게 날려버리고 그 당시에 노키아는 날아가 버리고 삼성전자는 또 대단한 이 스캐터들 아닙니까? 소위 스캔맨들이죠. 어쨌든 따라 붙였습니다. 그거는 삼성전자의 역량도 있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국민의 애국심이 도와준 것도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성 혼자의 힘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따라 붙이고 지금은 이제 압도를 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됐을 때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그 이건희 회장은 그걸 잘 아는 것 같아요. 잘 된다고 할 때가 그때 망조가 든다 하는 게 그러니까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앞을 잡고 봐라.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게 소위 그 하이텍 비즈니스의 가장 위험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예측과 계획에 의한 전략. 이 시스템이 맞나? 이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제가 이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칼 웨이기라는 사람이 2007년도에 내는 게 Managing Unexpected라는 책이 있습니다. Managing Unexpected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책에 아주 재미나는 비교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해놨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재즈 즉흥 악상보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클래식 오케스트라는 악보대로 연주하고 악기별로 서로 분리하고 지휘자 바로 밑에 있는 게 제1바이올린, 바이올린 파트장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악기 순으로 서열별 배치. 보통 타 악기는 어디로 갑니까? 제일 뒤로 가죠. 그리고 같은 악기도 가장 권한과 역량이 뛰어난 파트장으로부터 신임다운 순서로 앞에서부터 서열별로 앉습니다. 쫙 서열별로 앉고. 그 다음에 모든 단원들은 전체 오케스트라의 리드인 지휘자만 올려보는 반면 지휘자는 높은 지휘대에서 전체 단원들을 내려다보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오케스트라라면은 재즈 즉흥 앙상블은 악보는 기본이고 악보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연주를 시작하기 전부터 멤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 변주를 합니다.
별도의 지휘자는 없습니다. 악기와 연주자 간 서열이 없는 완벽한 수평적 관계입니다. 드럼 치는 하나, 키보드 하는 애나 또 색소폰 부는 사람이나 전부 다 동등한 서열을 가진 수평적 관계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한 연주자가 예컨대 색소폰 혹은 피아노가 예상치 못하는 박자나 멜로디로 즉흥 연주를 시작하면 다른 멤버들은 즉각 반응해서 받쳐주며 전체적인 조화를 또 이루어나갑니다. 이게 재즈 즉흥 앙상블의 연주법 기본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서 칼 웨이라는 사람이 2007년도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하이 벨로시티 엔바이러먼트 속에서 어떤 조직이 필요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신뢰 조직이 필요하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재즈 즉흥 앙상블입니다. 요걸 약간 기업 조직이라는 틈 속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예기치 못한 위기나 기회가 수시로 찾아오고 대응할 시간은 찰나일 때 재즈 즉흥 앙상블 같은 극도로 유연한 조직이 필요하다. 규정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대응 방법을 달리하는 자율성과 개방성을 가진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며 재즈 연주처럼 셀프 리더십을 가지라. 이 키워드입니다. 셀프 리더십입니다. 셀프 리더십은 내가 시장에서 어떠한 차관점을 발견했을 때는 누가 리더가 없습니다. 내가 차고 나갔을 때 나머지는 재즈 즉흥 앙상블처럼 바로 뒤를 받쳐주면서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셀프 리더십입니다. 이게 새로운 용어입니다. 자, 근데 한 조직에서 셀프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전략적 유연성, 자율성, 권한 유임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죠. 이게 바로 고신뢰 조직입니다. 고신뢰 조직의 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저기 어딥니까? 영종도 공항에 가보시면은 관제탑이 있죠. 거기 관제사들 쭉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비행기를 수시로 오가면 그걸 갖다 교통 통제를 하는 데가 관제사들 아닙니까? 거기에는 대표적인 고신뢰 조직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관제사들 중에서도 칩이 있을 것이고 밑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위치에 그거 없습니다. 그리고 관제사들 중에서도 니는 이것만 맡고 니는 이것만 맡고가 없습니다. 동등한 업무가 똑같이 주어져 있으면서 같이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업무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급 받고 급여 받는 데는 뭐 서열상 그게 있는지 몰라도 일 속에서는 완벽한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공 관제사들은 관제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수시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늘 벌어지기 때문에 바로 고신뢰 조직이죠. 바로 고신뢰 조직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스캣 조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스캣은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발휘되는 즉흥적인 애들립, 절체절명 위기 순간에 필요한 판단력, 이 세 가지의 정의가 있는데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제가 표현을 한다면은 예기치 못한 위기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입니다. 창의적 행동을 스케치랍니다.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행동이 바로 스케치랍니다. 자, 스케치의 어원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재즈 음악을 갖다가 여러분 혹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루이 암스트롱 아시죠? What a Wonderful World도 부르고 참 멋있잖아요. 그냥 트럼펫 불면서. 이 사람이 이 스케치란 용어의 원조입니다. 원조로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죠. 여기 그림을 갖다 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1926년도에 히비디비즈라는 노래를 갖다가 녹음하던 중에 이래 악보를 넘기다가 악보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음악은 흐르고 있어. 녹음은 되고 있고. 답답하잖아요. 갑자기 악보 볼 수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뚜비 누웠다 두두 말로 있지 않습니까? 왜 노래하다 보면 가사이 잡았을 때 후렴구 비슷하게 이렇게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날 스케치란 이름의 재즈 연주 기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검색해 보시면은 세계적인 스캣 말하자면 전문 음악가가 스캣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스캣이라는 이름을 빌려온 겁니다. 스캣이란 뭐냐? 스캣은 앞으로 5명의 재즈 밴드에서 연주를 한다고 했을 때 누가 그 어떤 신명을 내 가지고 연주 도중에 어떤 박자와 멜로디를 갖다가 빼가 나올지는 서로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하다가 신명이 나왔고 갑자기 드럼 치는 친구가 달달 치다가 악보대로 한다면 맞춰야 되는데 계속 치고 있어. 그럼 나머지 기타부터 해갖고 전부 다 거기 맞춰 나가는 겁니다. 맞춰 나가고 보컬도 마찬가지죠. 보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바로 그걸 맞춰주고 나가는 소위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작곡과 연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위 즉흥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재즈 맥락에서는 바로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스캣이라 합니다. 거기서 단어를 빌려왔습니다. 바로 개념이 같거든. 개념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저기 김연아, 정주영 이게 누굽니까? 오프라인 프리죠. 제 책에 몇 사람의 예를 쭉 드러났습니다만은 대표적인 3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놨습니다. 김연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 ISU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도쿄 요요기 체육관에서 열렸던 거기에서 쇼트 프로그램에서 안돈 미키한테 근소한 차로 지고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했습니다. 출전했는데 거기에서 안돈 미키하고 점수를 같이 받거나 조금이라도 뒤졌다가는 안돈 미키가 우승입니다. 우승인데 문제는 긴장된 가운데 이 김연아가 저기 프리스케이팅에 나왔을 때 안돈 미키가 바로 뒤였습니다. 나왔을 때 첫 번째가 여러분들 피겨 스케이팅 하는 사람들한테 뭐 각오도 없이 김연아한테 인터뷰하는 걸 보시면은 첫 번째 가장 고난도 스킬이 뭐냐 하면은 소위 3회전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연아가 그 프리스케이팅에 뛰었던 거에 3회전이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룹 3회전 아주 최고난도 스킬이었습니다. 이걸 스타트 할 때가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 잘 풀립니다. 이게 안 되면 그날은 개판 치는 거예요. 근데 김연아가 팡 뛰갖고 떨어졌을 때 다행히도 넘어지지는 않았는데 착지가 좀 불안했습니다. 모양이 이상했죠. 그 순간에 보통 그래 3회전 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또 3회전을 연속 3회전을 띱니다. 뛰는데 그 사이에 0.23초 안 되는 사이에 김연아는 계산을 합니다. 지금 내 이러한 불안한 착지 속에서 다시 한번 제 차로 3회전 그 어려운 기술을 갖다가 구사했다가 맞으면 성공 확률이 평소에보다 적다. 그리고 만일에 여기서 또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오늘은 끝장이다.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단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3회전을 2회전으로 줄여버립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잘 풀리죠. 결론만 이야기한다면 그날에 김연아는 그 프리스케이팅에서 안돈 미키를 누르고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2009년도 우승을 합니다. 이 내용을 아사히 TV에서 집중 조명을 했죠. 제목을 뭘로 했느냐면 여왕의 계산법 이래가지고 왜 가능했느냐? 이 퀸은 피겨 퀸은 그 순간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내가 첫 번째 3회전을 뛰어서 불안한 착지 연속해서 3회전을 뛰었을 때 제대로 착지 못할 확률이 자기 확률을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문제는 그 다음에 잘하면 될 거 아니냐 하지만은 심리적으로 벌써 흔들리고 전체 연기 구성점에서 날아가고 일단은 그러니까 기술 난도에서 점수 따는 것을 다소 조금 포기하더라도 소위 그 뭡니까 예술성으로 커버해야겠다. 아티스틱 익스프레션 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팍 돌아가는 겁니다. 이 아사히 TV에서 여왕의 계산법이라는 기사로 해가서 여기 나옵니다. 대단한 스케치였죠. 한순간에 판단을 해버립니다. 다음, 우리 정주영 회장,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사람의 이 정주영 회장의 그 사례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1976년도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현대건설이 오늘날 현대그룹이 되는데 스타트가 뭐냐면 모태가 됐던 기업이 현대건설 아닙니까?
그리고 현대건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데 스타트가 뭐냐면 중동에서 주벨 산업항공사였습니다. 그걸 무사히 잘 마치고 난 뒤에 연속적으로 공사를 따는 게 그 제다 알코바 공공주택공사라고 해서 사우디에 이걸 따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그냥 해갖고는 지금 뭡니까 저 중동에서는 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세계적인 건설 업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름 없는 한국에서는 건설 이 회사가 가능하겠나? 무려 입찰 금액이 12억 달러짜리 공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때 수출 100억 불을 갓 돌파했을 시기였습니다. 12억 달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는 게 인도의 가장 51명의 왕자 중에 실력자라고 소문났던 라오프라는 사람을 만나러 약속을 합니다. 오후 4시에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을 했죠. 공항에 도착을 해서 공항에 라오프 왕자의 기사가 차를 보내갖고 타고 오는 도중에 3시쯤 됐나 차가 가던 차들이 전부 다가 차가 서버리는 거예요. 서더니 기사부터 일어나더니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내리더니 그 차의 밑에서 트렁크를 열더니 깔개를 꺼내놓고 차 앞에서 알라 아크바르 하는 거예요. 알라 아크바르가 알라는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하는 예배 행위를 하루에 4번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살라트라는 행위인데 그게 이슬람 예배 행위입니다. 그때 이제 늘 부르짖는 게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 아크바르입니다. 하고 있길래 정회장은 순간적으로 스케치 돌아갑니다. 자동차 뒷자리 밑에 있는 깔개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은 내고 같이 기사 옆에서 알라 아크바르 소리 막 더 지르고 이 말을 갖다가 땅바닥에 아스팔트 위에 때리가면서 아크바르 하니까 기사가 가만히 신기하잖아요. 야, 이제 다 됐다. 가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계속했죠. 그리고 일어나는데 보니까 여마 땀투성이에 타르가 묻어가 엉망이고 와이사스 막 타르 묻어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가자 해갖고 왔는데 이제 왕자한테 와갖고 모시고 왔다 하고 보고를 드리니까 뭐 별일 없었나 하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혹시 이슬람교 신자가 아닌지 모르겠다. 한국에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불렀어요. 당신 이슬람교 신자냐 하니까 나 아니다. 너 그거 뭐 믿나? 그러니까 나 종교 없다. 근데 너 그거 왜 했느냐? 내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가 갖고 있는 신앙을 존중해 주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예의가 아니겠나? 난 그것 때문에 열심히 했을 뿐이다. 라오프 왕자가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감동을 해가지고 뭐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왕한테 보고, 파이잘 왕한테 보고하고 주택성 장관에 전부 다 그 시족들입니다. 보고해서 결국에는 약간 높은 예가보다 높은 가격을 입찰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로 그 공사가 떨어집니다. 현대건설의 신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조회담 그것뿐만 아니라 스케치의 일화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었고 서산 앞바다 그 방조제 공사할 때 왜 그 저기 폐 유조선 침몰시켜갖고 그 물막이 공사했는 거 아시죠? 전형적인 스케치입니다. 이 양반은 거기 타고난 사람입니다. 타고난 사람. 그리고 또 그 뭡니까 현대 조선을 갖다가 설립한 다음에 회사도 없고 허벌 판인 상황에서 유럽에 그리스에 가갖고 뭡니까 주문 받으러 가갖고 너 회사도 없고 너 한국이 조선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거북선들이 있는 지폐 꺼내놓고 이거 봐라. 이게 1596년도 세계 최초의 철갑선 우리가 만들었다. 이게 다 스케치들입니다. 이분은 타고난 사람이에요. 일화를 읽어보면 타고난 사람입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는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공감의 스케치를 합니다. 이 양반은 공감의 스케치. 이분은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이제 500회를 끝으로 25년간 진행해왔던 그 오프라 윈프리 쇼를 끝냈죠. 끝냈는데 이분이 그렇게 성공했는 것은 많은 신문에 타임지 같은 데서 얘기했죠. 집단 정신 상담 치료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가 갖고 있는 어떤 위력에 대해서. 뭔가 하면은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는 사람을 게스트로 불러들이다가 그 사람과의 공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원래 대본에 없는 이야기까지 자기가 솔직하게 털어놓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유도의 방법은 뭐냐? 자기가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까지 망가져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죠. 어떤 흑인 여자가 나와갖고 자기 얘기를 하다가 나 어릴 때 성폭행 당했다. 당해서 오늘 난 이렇게 살고 있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그때 경험 때문에 난 너무나 상처가 있고 한평생의 상처다.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조명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누굽니까?
저 오프라 윈프리가 갑자기 게스트를 갖다가 허그를 하더니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이 사회자가. 나는 너와 똑같이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해왔고 아버지 친구 삼촌한테 당하고 17살 때는 임신까지 하고 내 이렇게 살아왔다. 야, 여자가 방송에서 그 이야기 하기 쉽습니까? 소위 집단 정신상담 치료입니다. 그 소위 오프라 윈프리가 갖고 있는 것은 공감의 스케치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할 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게스트가. 하지만 그 사람이 나왔을 때는 즉각 순간적 판단하면서 스케치 들어갑니다. 스케치의 방법은 엠파티, 공감입니다. 그걸로 25년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위대한 MC죠. 이 사람이 원래 그 방송 MC를 시작했을 때 꿈이 누구였느냐 하면 자기의 롤 모델이 누구였느냐 하면 필 도나휴였습니다. 필 도나휴는 미국의 대단한 MC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는 필 도나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한 5년 뒤에 깨닫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만큼의 지식도 안 되고 말 솜씨도 안 되고 도저히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살아갈 길을 개발했는 게 소위 공감력입니다. 공감력. 이 공감이란 말은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하고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요즘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하는 게 있죠. IQ와 EQ 얘기합니다만 이모셔널 인텔리전스의 핵심이 되는 역량이 뭔가 하면은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력입니다.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뭐냐면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내가 스스로 그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EQ로 하거든요. 뛰어난 사람들. 바로 이게 보여준 게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바로 이게 스케줄인데. 자,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아까 얘기 잠깐 했었죠. 일을 분류를 해보면 여러분들 제가 이 표를 갖다 여러분 반드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을 분류를 해보면 개인이나 혹시 조직에 대한 영향의 크기가 이건 작은 거고 이건 큰 거고 또 옆에 여기 글자가 빠졌습니다만 예측 가능성이 높고 낮은 겁니다. 예측 가능성이. 자, 예측 가능성이 가장 높고 개인이나 조직에 영향이 적은 게 일과적 상황들 아닙니까? 데일리 루틴. 뭐냐면 아침에 출근하면 출근부 도장 찍고 어젯밤에 공장 가동 생산 그러니까 라인의 가동률이 얼마였다고 자기 상사한테 보고하는 일. 매일매일 하는 거 있죠. 바로 전날 내일 몇 시쯤 뭐 한다고 생각하나 이 예측에 발악했을 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영향의 크기는 적지만은 예측 가능성은 낮다는 일상적인 문제가 데일리 프로블럼 하는 게 이게 뭔가 하면은 갑자기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어떤 고객이 찾아와 갖고 어디서 산 물건인데 이거 이게 문제를 발견했다. 반환해도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예측할 수는 없죠. 물건 사갈 때 이 사람이 반환해오리라고는 예측은 할 수 없어도 또 그렇다고 해서 반환 요구를 했을 때 이게 개인이나 조직에 엄청난 일은 아니다 이겁니다.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하지만 예측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영향의 크기는 굉장히 큰데 예측 가능성은 높은 계획된 과제, 플랜드 프로젝트. 이건 대부분 기업이나 정부에서 큰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어떤 4대강 과제라든가 신성장 동력 육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플랜드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행해야 될 상황을 세부 일정별로 명백히 표시해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은 계획대로 잘 추진해 나가면 그건 잘한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마지막으로 개인이나 조직의 영향의 크기는 엄청나게 크지만은 예측 가능성은 참 적은 것들. 이게 가장 문제죠. 이걸 비상해라 하죠. 예를 들어서 911 테러 같은 거나 유럽발 재정위기, 미국발 소위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다니엘 핑크가 얘기했습니다만 미국발 금융위기 때 한국이 14억 달러 날라갔죠. 미국 재무성 본드 샀다가 날라가 버리고 요새 세상 아까 다니엘 핑크 말 따라 이 세상이 얼마나 꽁꽁 묶여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가 깨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또 요새 유럽발 재정위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과 이게 설명해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그거는 유럽 내부의 문제입니다. 유로존에서 이자율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걔네들이 그래갖고 문제가 생기는 게 한국이 지금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 지금 사실은 침체 늪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산 디플레이 같은 거. 이게 문제가 시작되는데 어떤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유럽 애들이 저가 저지르는 일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경기 침체에 시달려야 되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 동네에서 터지면 우리가 맞고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중국에서 1% 성장률이 떨어지면 한국이 0.4%가 떨어지고 미국, 유럽발 재정위기 때문에 소위 그 중국 이야기는 바오바 있지 않습니까? 8% 성장률을 갖다가 견지해주는 그게 무너진다 이겁니다. 무너졌죠 이미.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꽁꽁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책임 같으면 예측을 할 수가 있겠지. 그게 비상입니다. 자, 전체로 봤을 때 여러분이 스캣을 해야 될 여지가 예측 가능성이 높은 쪽은 좀 적고 예측 가능성은 크든 작든 이거는 예측 가능성이 낮은 데서 스캣을 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죠.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일과조차 스캣이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난 출근하기 위해서 지하철역에 나왔어요. 지하철역에 나왔는데 오늘 지하철 연착이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음 환승역까지는 얼른 택시 타고 가서 환승역에서 지하철을 갔다가 딱 갈아탔는데 거기에 원래 지각한다고 전화를 드려갖고 오늘 내 약속을 갖다가 9시에 하는데 그분들은 미리 연락해갖고 그거 좀 기다리라 해라. 참 미안하다고 그래 전달해 주시고 하고 딱 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약속했던 사장님을 만나려는 것을 누가 예측합니까? 안 만나려면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일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전부 다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책을 읽는 데서는 여러분의 머리를 정리할 뿐이지 새로이 배우셔야 될 지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을 한 번도 당한 적 없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어떻게 스케치를 하느냐의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케치를 하느냐의 방법인데 스케치의 방법은 대체적으로 저는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방법은 뭔가 하면은 스케치 아이디어가 내부에 나나 혹시 조직 내부에서 나왔나 아니면 외부에서 나왔나 또 아니면은 기존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세워놓았던 계획에 활용을 할 수 있나 없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3가지가 나눠지는 게 자, 첫 번째 가장 간단한 형태가 변형 스케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셔널 스케치인데 이게 뭔가 하면 변형 스케치는 주어진 상황에 대응하는 사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계획이 적절하지 않을 때 기존 계획을 신속하게 수정해서 실행하는 스케치. 이게 뭔가 하면은 아침에 출근하는 길은 가장 빠른 길을 내가 회사까지 가는데 이미 나는 정해져 있고 맨날 그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갈라 그러니까 경찰이 전부 다 스톱 시켜갖고 여기서부터 100m 더 가면은 지하차도에서 침수가 돼갖고 차 못 갑니다. 돌아가세요.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속하게 수정해서 실행하는 스케치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아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무대에서 열광하는 청중들의 반응에 따라 시도되는 애드립입니다. 여러분 이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케니지가 테너스 색소폰 갖고 불다가 관중들이 와 해주면은 거기에서 불 때마다 케니지의 이 색소폰은 저는 참 좋아합니다. 불 때마다 길이가 이게 다 다릅니다. 아주 멋있죠. 여러분 또 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뮤지컬을 보시면은 마마미아를 보시면은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솔로가 뭐냐 하면은 주인공 도나가 그 중간에 부르는 Winner Takes It All 하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가 사실은 도나 역을 그 캐스팅할 때 오디션 볼 때 보통 많이 시키는 노래입니다. 그럼 최난곡이거든. 그래서 그걸 하는 거 보면은 박혜미, 이태원, 최정원이 이렇게 부르는 걸 다 봤습니다. 저는 보면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 무대의 분위기를 자기가 이렇게 딱 캐치를 하고 가는 방법들이 세 사람 다 다르죠. 노래는 다 잘하지만 물론 개인마다 또 이 취향이 있습니다만 다 다릅니다. 바로 애드립이라 하죠. 또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면은 특히 윤형빈이 같은 애들 보면은 아시죠?
남 깨는 재미로 밥 먹고 사는 친구 아닙니까? 김구라도 그렇고. 이래 보면은 관중들의 반응에 따라서 한마디 던졌을 때 반응에 따라서 더 심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중간에 좀 썰렁할 때는 말아놓는 경우도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바로 애드립이라 하죠. 이게 변형 스케치입니다. 원래 대본이 있지. 하지만 마지막 상황에 따라서 달리 나가는 겁니다. 이게 변형 스케치입니다. 그 다음에 적응 스케치는 뭐냐 하면은 현재 처한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계획이 없거나 있으나만 한 경우에는 계획이 필요 없어졌어요. 지금 상황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신속하게 적응하는 형태의 스케치인데 이거 잠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케이스입니다. 2009년 스마트폰 수요 예측이 실패해서 뒤늦게 추격에 나선 삼성전자가 외부 협력업체 간 활발한 상호협력과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자원의 집중을 최단 시간에 끌어내고 하드웨어는 물론 킬러앱 개발을 위한 그 안드로이드 베이스로 있지 않습니까? 상당수의 연구 개발 인력을 긴급히 투입한다. 그 당시 애플은 삼성을 못 한다 그랬거든. 특히 앱 때문에 킬러 앱을 못 한다 그 시간에.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결국에는 신종균 사장을 중심으로 삼성전자는 해냈죠. 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2012년 바로 지금 현재 세계시장 32% 세계시장 저는 애플 앞다는데 이게 적응 스케치 왜 적응 스케치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 수요 예측 실패해갖고 아이고 큰일 났다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나섰는 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의사결정의 판단의 아이디어는 내부에서 나왔습니까? 외부에서 나왔습니까? 외부죠. 안 하면 망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외부에서 나온 겁니다. 빨리 적응해 나가는 겁니다. 외부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창조 스케치 하는 것은 다시 보시다시피 창조 스케치는 아이디어가 내부에서 나옵니다. 내부에서 나오는데 창조 스케치는 현재 처한 상황에 대비해 사전 계획이 수립된 계획이 없거나 있을만한 경우에 스스로 창출한 영감 아이디어에서 정면으로 상황을 타개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1895년 렌트겐의 X선 발견 과정입니다. 이거 간단해요. 렌트겐의 비상한 역량은요. 우리는 단순히 X선을 발견했다는 데서 알고 있지만 렌트겐의 비상한 역량과 영감이 없었으면 그냥 이상한 광선으로 끝날 수 있을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미 책에서 보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내가 그 상황에 갔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를 갖다가 소위 역지사지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크룩스관이라고 있습니다. 음극선을 통과시키는 관인데 크룩스관을 갖다가 저녁 무렵에 그걸 통과시켜갖고 뭔가 이래 보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흐르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기했죠. 그런데 어디서 인사이트를 받았는지 거기다가 마문지를 한번 대봅니다. 마문지를 통과해. 그 다음에 나무 판때기를 대봅니다. 통과를 못해. 철판을 대봅니다. 통과를 못해. 이게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빛나는 소위 창조 스케치 나오는 게 마누라를 부릅니다. 부인 불러갖고 손 한번 대봐라. 손 한번 대봐라. 손을 갖다가 그 음극선, X선 흐르는 광선 밑에 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뭘 생각했냐면은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 내가 렌트겐이었으면 그래 했을 수 있을까? 확신을 못하는 게 부인 손을 대봐라 켜놓고 그 뒤에다가 사진 건판을 얹어 놓습니다. 딱 보니까 살점 사이에 뼈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나무 판때기, 철판, 마분지, 부인의 손, 나무 건판, 사진 건판을 대는 이 모든 게 창조 스케치의 연속적 과정입니다. 이거 사실상 저는 스케치라는 이 제목 이외에 지금 제가 연구를 하면서 R&D 프로세스에 관련돼서 이 부분을 지금 따로 제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R&D 과제를 갖다가 플랜드 프로젝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렌트겐처럼 일정한 목표가 없어. 내가 뭐를 발명해내고 발견할지 알 수가 없어. 하지만은 연속적 창조 스케치를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내릴지 알 수 없어도 가보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바로 여기 봤을 때 렌트겐은 이 방법을 발견 과정이 그랬다는 거고 중국인의 출기부리 협상 전략은 뭔가 하면 출기부리라는 유명한 협상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해요. 중국 사람들은 협상 진행하다가 좀 마지막 불리해지면은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벌떼기를 서갖고 상대방을
손가락질 해가면서 인신공격을 막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고.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저기 미쳤나 저거 깜짝 놀라고 이러죠. 막 인신공격을 하고 이유도 없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상대방의 협상 대표를 교체를 강력히 주장하고, 또 아니면은 다음 협상 미팅 장소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처음에는 호텔 좋은 데서 시작하다가 이상한 동네 구석에 있는 허름한 데로 옮겨버리던데, 여하튼 상대방의 협상 마지막 틀 자체를 갖다가 뒤흔드는 전략을 잘 씁니다. 중국사는 그걸 출기부리 전략이라 합니다. 자, 출기부리 전략에 대해서 중국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최적의 말하면 대응책이 뭐냐 물어보면은, 교수님 그거요 간단합니다.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그 최고파 정보, 머리를 쓰지 마세요. 글로벌 스탠다드니 머리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삿대질 하면은 너도 이 자식아 죽어봐라 해놓고 뭐 이래 막 나오고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허름한 데 가서 협상을 시작하자 하면은 다음날 자기도 만날 때 그보다 더 허름한 데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바쁘니까 밥 먹지 말지 하고 식사도 너무 기쁘고 막 물이나 내놓고 똑같이 하는 소위 창조 스켓의 장군문군으로 갑니다. 이 출기부리 전략이에요. 이게 일종의 창조 스켓입니다. 흔드는 전략이죠. 바로 이거는요, 제가 오늘 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이 플로우 차트가 뭐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 창조 스켓, 변형 스켓, 적응 스켓을 써야 되느냐는 소위 그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집에서 잘 읽어보시면 요 흐름대로 화살표 해놓은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바로 여러분은 이걸 모르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플로우 차트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절로 가고 변형 스켓 쓰고 이런 거 쭉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 한번 보세요. 제가 뒤에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화 피닉스. 저는 영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영화를 2편이나 보고 왔습니다만 영화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예를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영화 피닉스, 불사조란 뜻이죠. 사막에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살아날 길은 없고 엔진 하나는 완전히 망가지는데 하나는 잘 걸면은 시동이 걸릴 것 같아갖고 비행기를 새로 만들어냅니다. 말하자면은 그 상황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쭉 해서 창조 스케이스로 빠지면서 나중에 탈출에 성공한다는 이 내용을,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예를 들어서 플로우 차트로 제가 그려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고로 하십시오. 자, 문제는 아까 이제 3가지 방법 이야기했죠. 저기 스켓의 3가지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3가지 방법은 알아도, 방법은 누구나 알 수 있어도 왜 어떤 사람은 스켓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겠느냐. 문제는 이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소의 삶의 자세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스켓을 이끌어내는 5가지 사고방식, way of thinking입니다. 내가 항상 마인드셋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스켓은 늘 잘한다 하는 것을 끌어낸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자이로스코프. 자이로스코프 아시죠? 자이로스코프는 뭔가 하면은 팽이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회전판을 갖다가 돌려놓으면은 팽이 자체를 갖다가 옆으로 기울여도 회전판은 아까 원래 했던 그 방향을 진행대로 그 모양을, 방향을 딱 이렇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특성을 이용해서 보통 비행기에서 쓰는 현재 위치 파악이라든가 GPS 쓰지만은 비행기의 항로 이탈 여부를 판단해주는 소위 INS 하는 거 있죠. 관성항법 장치. 거기에 자이로스코프가 들어갑니다. 자이로스코프를 제가 여기서 왜 저 단어를 쓰는 줄 아십니까?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니면 조직이 가는 길에 대해서 격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현재 위치와 진행 방향에 대한 정확한 판단. 늘 깨어있으라.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게 있죠. 늘 깨어있으라.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이 예를 들자면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이태리의 모든 패션 회사는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떤 전략 계획과 아무런 중장기 계획도 없지만 한 달에 하나꼴로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특이하게 생각했죠. 저게 왜 저리 할 수 있는? 그 대부분 히트를 쳐. 알아보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지만
거기에 있는 멤버가 매일처럼 만나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들 표현을 할게요. 우리는 먹어도 항상 배고프다. 뭐에 대해서? 시장 정보에 대해서. 먹어도 채웁니다. 그래서 맨날 그걸 나눕니다. 한 달에 한 권꼴로 신제품 나옵니다. 성공합니다. 바로 그들은 뛰어난 자이로스코프를 갖고 있습니다. 뛰어난 자이로스코프. 이게 있으면은 스캣이 왔는 상황에서 겁나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래 갖고 성공할지 안 할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스캣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스캣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미끄럼이 됩니다. 깨어있어라. 이걸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실시간 정보를 항상 캐치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브리콜라주. 브리콜라주 아주 재밌는 용어입니다. 브리콜라주는 미술 용어예요. 이 미술 유형은 뭔가 하면은 미술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유화 물감, 수채화 물감, 그 가릴 것 없이 이 세상 보이는 모든 만물 자체가 미술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온 작품을 브리콜라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기법을 또 브리콜라주로 합니다. 모래도 붙이고 나무 판때기도 붙이고 부러진 못도 붙이고 뭐 이런 건 브리콜라주인데 이걸 여기다가 저는 전환을 해가 넣었습니다. 뭐라고 넣냐면 이 용어가 재밌기 때문에 뭔가 하면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통합해서 일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저는 일을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스타일도 있고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갖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하지만 있는 것만큼만 가지고 시작 일단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브리콜라주를 잘하는 사람들. 먼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여성분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남성분도 많이 계시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난 뒤에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기분이다. 근데 갈락하는데 술집 문들 다 닫았어. 우리 집으로 가자. 요새 그런 분들 잘 안 계시지만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집으로 갔어. 부인 무척이 싫어하죠. 그런데 와갖고 여보 술성함 차려봐. 부인은 막 미워 죽겠는데 부인 남편 친구들 앞에서 체면상 화도 못 내겠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술성함 차려봐라 한데 부인이 죽지 못해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없어. 술안주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묵다 남았는 음식 찌끄레기하고 몇 개밖에 없어. 거기서 브리콜라주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갈림길입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장도 안 보고 아무런 찌끄레기밖에 없는데도 뭐 뚝딱뚝딱 하지 뭔가 그럴듯한 게 턱 나오는 부인이 있는가 하면은 재료도 없고 어서서 끝이야 가세요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브리콜라주를 잘하는 사람은 브리콜루어라 합니다. 브리콜루어에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사람이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에 나왔던 맥가이버입니다. 맥가이버는 위기 상황에서 뭡니까? 세제, 못, 끈 이거 갖고 폭탄도 만들고 오게 했고 위기를 탈출하죠. 특별한 준비가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도시에 있는 목수들은 가구 하나 짜주소 이러면은 일단 목재상에 가갖고 그 내 설계를 딱 해갖고 그 설계 도면을 그려갖고 거기에 맞는 나무를 전부 다 재료 다 사가갖고 쫙 해갖고 쫙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저기 시골에 있는 시골 목수들한테 아저씨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시게 책상 하나 짜야 되는데 왜 하면 되노? 하면 그래? 알았어. 그 다음부터 이 아저씨는 읍내 나가 온 동네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면서 집집마다 담벼락에 떨어져 있고 아니면 나무 밑에 떨어져 있는 폐목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도 못도 막 박혀있는 이런 걸 주워와. 쭉 걷어옵니다. 아마 작업실에 있던 기투이밖에 안 남았는 나무 같은 거 이렇게 가져와갖고 나무도 못도 뽑고 해갖고 진짜 이거 쓸모없는 나무 같은데 우르르 탕탕하고 못도 펴고 이래야지 칸카디 책상 비슷한 걸 만들어내. 바로 시골 목수들입니다. 이게 브리콜라주입니다. 브리콜라주죠. 이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브리콜라주를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바로 일본 도요타의 전성기에 말하자면 기업 혁신의 전략을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일본 그러니까 도요타 혁신 방법들이 포카효계나 뭐 안돈 시스템하고 다 있는데 그 안에서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해서 종업원들을 갖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뭔가 하면 그 안에 깔고 있는 게 인간은 곤란하지 않으면 지혜를 짜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브리콜라주. 모든 재료가 충분히 넘치도록 완비되어 있으면 인간은 머리를 쓰지 않아. 모자랄 때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일본 도요타 혁신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곤란해야 머리를 쓴다 이겁니다. 브리콜라주의 핵심입니다. 과거에 어려울 때 GE의 잭 웰치도 그랬고 일본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도요타의 조 후지오도 바로 혁신의 핵심은 브리콜라주입니다. 우수한 경영자들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모든 게 완비된 상황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기업의 차원의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 삶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머리를 쓰게 되는 상황은 모자랄 때입니다. 왜 우리나라 복싱이 겨우 이번에 은메달밖에 못 받았죠?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싱이나 레슬링 같은 것은 소위 한그리 스포츠라고 배가 고파야 돼. 김재범이 한번 보세요. 저는 인터뷰하는 거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베이징 때는요 죽기 살기로 싸워갖고 은메달 받았는데 이번에는 죽었다 생각하고 싸워 금메달입니다. 배가 고파야 되거든요. 불이꼴로들입니다. 없으면 부상당하면 부상당한 대로 진통제를 막아가면서 일단 모든 게 완벽 상태에서 뭐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지만 이 일종의 멘탈 애티튜드입니다. 이게 세 번째.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은 인도의 주가드 경영이라는 걸 잠깐 내가 이것도 이야기가 깁니다만 잠깐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내에 인도 출신 CEO들이 엄청나게 지금 파워풀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인정받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정받느냐 하면은 저 기재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기획재정부에서 인도 CEO들의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냐를 갖다가 주가들을 해갖고 보도자료까지 낼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기재부에서. 우리나라 기업인들 좀 봐라. 받는 게 뭔가 하면은 핵심이 이겁니다. 인도의 최고 경영자들이 왜 지금 CT은행부터 해갖고 뭐 여러분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도 그렇고 펩시코의 CEO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인도 사람들입니다. 왜 걔들을 갖다 놨을까요? 걔들은 어려운 상황에 위기 탈출 해법은 누구보다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라고 우리나라 기재부에서 그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일본, 인도의 주가드 저걸 가지고. 근데 주가드가 뭔가 하면은 인도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차가 필요하다. 어떤 농부가 어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차가 필요하면은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포기하느냐? 인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거의 폐차 직전이 되는 돈도 안 되는 찝을 한 대를 사가와갖고 거의 버리다시피 돼 있는 거 사가와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진칸이 필요하다 하면 그 차체를 떠내갖고 나무로 갖다 떼옵니다. 떼온 다음에 어찌어찌 뚝딱 해갖고 저기 무지하게 보기에는 엉성합니다. 뭐 제가 사진도 있습니다만 엉성하게 생긴 차를 해갖고 어쨌든 몰고 다닙니다. 거기는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핸들과 악셀과 브레이크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인도말로 뭐라 그러냐면 주가들 합니다. 그런 차를. 근데 왜 그걸 상징화시켜서 주가들 경영을 하느냐. 인도 사람들은 그 말하자면 불이꼴라자입니다.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바탕 속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뭘 만들어내거든. 인도의 열악한 기업 경영 환경 속에서 서바이벌 한 사람들이 그 인도 CEO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오니까 미국발 금융위기다 또 유럽발 재정위기 속에서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보다 더 열악한 속에서 서바이벌 해는 사람들이거든. 물론 영어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기재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주가드 경영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자, 세 번째는 호기심 많은짜리 큐리어스 조지. 이거는 미국의 그 애들이 보는 저기 책 이름인데 말하자면 슈퍼맨이나 배트맨처럼 그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원숭이 일종의 그 우화집입니다. 제목이 큐리어스 조지인데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저기 잡혀서 미국으로 왔는 원숭이 이름이 큐리어스 조지인데 얘는 하도 호기심이 많아갖고
늘 말썽을 피웁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가고 다 퍼갖고 개판 만들고 뭐 만드는데, 제가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호기심 덩어리. 호기심 강성, 여러분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 창의성의 정의를 제가 새로 내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옛날에 어릴 때 만화책 다 보시다시피 비상한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만화책에 보면은 구름처럼 이래 해갖고 거기다가 전기불 해갖고 바닥 요 그림 많이 그리시죠. 어떤 이 세상의 위대한 발견도 그런 방식의 창조는 없습니다. 창조 과정을 쭉 보시면 실제로는 뭔지 아십니까? 창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주어진 적합한 상황에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그러면은 지식 자체가 부족한 사람은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겠죠. 항상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주어진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시키는 역량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그게 창의성입니다, 여러분. 아까 렌트겐이 이야기했는 창조 스케도 평소에 이 양반이 물리학을 갖다가 공부를 하지 않고 그 지식이 없었으면 그런 영감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창의성이에요. 완전히 없는 바탕에서 우리는 항상 꿈을 꿉니다. 어떻게 꿈을 꾸느냐. 천재는 말이야,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하고 백지 상태에서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거는 바로 그게 천재야. 그런 천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바로 창의성이나 그런 거거든요. 호기심 많은 조지가 왜 중요한가? 호기심은 학습 과정입니다. 호기심은 학습을 하게끔 만드는 긍정적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모르는 단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즉각 찾아볼 수 있는 정말로 편리한 도구거든. 여러분 큐리어스 조지가 돼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 세계에서 강의를 해갖고 돈 제일 많이 받는 경영학자가 누구냐 하면 짐 콜린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짐 콜린스가 사우스 다코다에 가면은 자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 전번에 조선일보에 그 인터뷰 한번 하러 가니까 1시간 인터뷰 하는데 15,000불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거든. 그런데 이 사람 사무실에 딱 가면 사무실 간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침스 워크입니다. 침판지의 작업실. 그리고 들어가면 소파에 큐리어스 조지, 그러니까 원숭이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뭡니까? 쿠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줄 깔아놔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본 지향이 뭐냐면 호기심입니다. 짐 콜린스는. 짐 콜린스 책은 시중에 번역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큐리어스 조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습 능력을 학습하게끔 만드는 바로 뭡니까? 긍정적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적 사고. 미래에 발생하는 상황 속 기회와 위협 영역에 대한 정신적 지도가 길어진다. 쉽게 얘기합시다. 한일 월드컵 끝나고 난데 그때 우리나라 제1호 골 폴란드하고 붙었을 때 1호 골 누가 넣었습니까? 황선호가 넣었지 않습니까? 자기 한 평생에 못 있는 멋있는 골을 하는데 그 게임 끝나고 난데 황선홍 선수한테 지금 감독 됐습니다만 왜 그래 넣었노? 그렇게 한 이야기가 저는 평소에 말입니다. 게임 없어도 페널티 박스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적게 사용했을 때는 난 어떻게 하고 이걸 항상 머릿속에 그려놓고서 쉽게 얘기하면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많이 하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머릿속에 늘 해놓고 이렇게 넣고 저렇게 해봤을 때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물론 갑자기 숨도 가빠지고 당황은 되지만은 확실히 이야기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바로 시나리오적 사고입니다. 이렇게 왔을 때는 저렇게 하고 저렇게 왔을 때는 저렇게 하는 거 머릿속에 항상 궁리를 해보는 거죠. 해보면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 기회와 위협의 영역에 대한 정신적 지도가 멘탈 맵이 만들어지면서 이 맵을 사용해서 멘탈 트레이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여러분이 스케일을 발휘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 왔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오늘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계약관계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러 가. 차 안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 사람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다. 저런 이야기 할 수도 있다.
내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중심으로서 yes, no에 따라서 갈림길이 갈라지겠죠. 쭉 그리 놓으면은, 저래 놓으면은 난 뭐라 해야 되겠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너무 복잡한 풀이는 안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간단한 풀이는 만들어집니다. 만나보세요. 덜 당황합니다. 이게 바로 시나리오 싱킹입니다. 이게 습관화돼야 되거든요. 습관화돼야 됩니다. 이게 스케치를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티머스. 이건 뭐 꼭 설명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겁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자이로스코프부터 시나리오 사고까지 이것을 다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바로 저는 티머스, 곧 열정이라 부르는데 이걸 다 할 수 있는 열정의 기본적인 불쏘시개가 뭐냐? 연료가 뭐냐? 이거 여러분들 혹시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아십니까? 역사의 종말의 저자입니까? 아시죠? 프랜시스 후쿠야마. The End of History라든가 아주 대단한 학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사람 책에 보면은 인류 역사를 문명사를 갖다가 움직여왔던 인간의 2대 힘이 뭐냐?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번 아이소티미아, 동등 욕구. 나는 남과 동등하게 되고 싶어. 나는 남이 나한테 남보다 못한 대우는 참을 수 없어. 아이소티미아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왜 일어났냐? 근본적으로 인간의 아이소티미아가 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메갈로티미아, 우월적 욕구. 여러분들 남보다 낫고 싶어하는 욕구가 여기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역시 인류를 발전시켜왔던 큰 에너지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스케치를 만들고 열정을 낼 수 있는 바로 기름들입니다. 에너지들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월적 욕구 자체가 인간에게 장착되어 있는 기본적 힘을 애서 무시하지 마세요. 인간은 누구든지 여기에 작용을 받게 되어 있다고. 자,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읽어봐도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스케치 조직의 조건이 뭔가? 그러면 아까 이때까지 얘기하는 것은 개인이랐다면 이게 스케치를 잘할 수 있는 그러면 조직은 뭔가? 그러면 조직이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스케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뭐냐 하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다입니다. 공유된 비전, 그 속에서 가상 역할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 유연성, 마지막 세 번째는 empowerment, 권한 위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밀세 우리가 있지만 이 뿌리가 이 세 개의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를 뻗어왔는 이 뭡니까? 구성원들의 스캔 능력은 무성한 가지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뿌리가 튼튼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위기가 와도 이 나무는 안 쓰러집니다. 뛰어난 조직의 스케일 역량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갖다가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틀림없이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이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계획은 이제는 필요 없습니까? 당연히 그런 의문 안 생깁니까? 계획이 이제는 안 해도 되겠네. 스캔만 잘하면 되겠네. 그건 아닙니다. 계획의 기능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 고속 환경 속에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스케치를 촉발시키는 계획의 역할은 뭔가? 다양성을 통합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아까 쉐어드 비전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유된 비전과 마찬가지로 비전은 조직의 가치입니다. 가치일 때 계획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갖다가 분명히 그 안에 공유된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주어졌을 때 일사불란하게 브리콜라주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할 수 있는 소위 조직의 집중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런 점에서 계획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창의성에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 이게 말은 뭔가 하면은 경영 목표가 세워졌을 때 올 1년간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10% 정도 올리자라고 했을 때 이건 분명히 경영학 쪽에서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구체적인 수치 수준의 목표가 나와 있을 때와 없을 때와
말하자면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 생산성은 있는 게 유리하다는 게 분명합니다. 계획의 기능은 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경영 목표가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스케줄은 더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획은 그러면 이때까지 계획 짜던 거하고 뭐 달라진 게 뭡니까? 바로 캐슬린 에이센하드라는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지 않는 미래 비전, 혹시 조직 가치와 목표 수준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시장의 변화를 늘 눈여겨보면서 실시간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하는 기업일수록 상황 적합적 의사결정, 즉 스케치죠. 을 하고 의사결정의 속도도 빠르기 마련이다. 계획이 너무 구체적으로 됐을 때는 계획과 계획에 있는 규정과 절차에 매이기 시작하면 스케치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너무 구체적이지 않는 조직 가치 비전 수준과 목표 수준의 계획을 갖다가 준 다음에 나머지는 상황 대처적으로 가도록 empowerment, 권한 위임과 그 다음에 뭡니까? 자율성을 가지고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셀프 리더십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을 갖다가 두라 이겁니다. 이 안에서 계획의 새로운 역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높은 성과를 낸다. 그래서 이 제목을 미래 발명적 계획이라 해놨죠.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래 발명적 계획은 이 단어는 제가 어디서 가져왔느냐면 피터 드러커의 단절의 시대라는 책에서 제가 뽑아온 겁니다. 뭔가 하면은 피터 드러커의 그 내용 중에 단절의 시대 책을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의문도 갖지 말고 묻지도 말라. 너가 앞으로 봐야 될 미래는 오로지 너가 만드는 미래일 뿐이다. 무슨 뜻이냐면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속에서 고뇌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예측 속에서 막 고민하고 이 예측이 맞나 안 맞나 고민하는 그 시간이 있으면 스스로가 미래를 창조하는 모습을 만들어 봐라. 누구 예를 드는 줄 아십니까? 누구 예를 들게? 아주 대표적인 분이 계십니다. 미래형 CEO. 작고했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계적인 전자메이커들이 누구도 시장성을 예측하지 못했던 스마트폰부터 쫓겨났던 애플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단돈 일부를 연봉을 받으면서 인터림 CEO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시작했는 게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파드, 맥북까지 연속적으로 내놓습니다. 그 사람이 했는 말은 내가 왜 특히 아이패드를 내놨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이패드를 내놓는 것은 인문학적 사고 속에서 나는 나왔다. 그 유명한 론칭 쇼 할 때 여러분 그 사진 보셨죠? 리버럴 아츠, 테크놀로지 이래갖고 왜 이정표 이래가 그 앞에 서가 있는 잡스의 모습이 딱 보이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했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까지 인간은 인간이 기술을 따라다녔다면은 앞으로 기술은 사람에게 저것들이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 사람에게 따르게끔 만드는 기술은 뭔가?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입니다. 그 상상력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인문학적 사고, 상상력에서 온다 이겁니다. 상상력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내 상상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가 객체로서 제3자가 만들어지는 미래가 아닌 내가 만드는 미래가 내가 갈 길일 뿐이에요. 이거는 삼성이나 LG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앞으로 내년도에 앞으로 우리 전 세계 전자업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판도를 갖다가 분석하기 이전에 그건 참고 자료로 분석을 해야 돼요.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생각을 갖다가 따라간다. 스티브 잡스는 그걸 분석을 그렇게까지 고민을 안 했을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내가 상상하는 소위 파괴적인이죠. 파괴적인 소위 disruptive innovation. 새로운 어떤 제품을 파괴적인 제품을 갖다가 내놔버리고 그게 만드는 미래를 따라 우리는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해왔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상상도 뭐 했고 누구도 예측을 못 했습니다. 노키아도 뭐 했고 삼성전자, LG 다 뭐 했는 겁니다. 스스로가 만드는 미래입니다.
삼성전자쯤이 된다면, 그 정도쯤 되는 기업은 이제는 그래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맞춰가기 전략은 이미 삼성전자 레벨에서는 넘어가 버렸죠. 그래야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래는 예측하지 마라. 스스로 만들어가라. 여러분 속으로 그런 이야기 하면은, 짜서 누가 그런 소리 못하나. 구체적으로 우야락하는지 모르겠하고 있지. 욕을 할 겁니다. 하지만요, 그런 말을 곱씹어 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왜 위대한 CEO인지 스스로가 제가 느껴져요. 그 사람은요, 이래 합니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전기 읽어보셨습니까? 보시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믿고 또 그에게 애플의 장래를 맡길 수 있는 그 소위 개발팀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팀에 연구하는 방은 애플의 기존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에. 부서들이 쭉 있으면은 걔들을 한탕하고 분리를 시키기 위해, 이거는 도대체 조직 경영 이론상 맞지도 않는 건데, 그 문 앞에다가 깃발을 떡 달아놨어요. 무슨 깃발이냐? 해적선에 왜 꼽는 깃발 있죠? 왜 해골 이래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는 줄 아십니까? 나는 해군이 되느니 해적이 되겠다. 보신 분 아마 그 단어가 생각날 거예요. 우리는 파괴한다. 기존의 시장은 파괴가 되겠고, 다른 미래를 본다면 우리가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는 IT, 그러니까 뭡니까? 모바일 폰, 그러니까 전화기에다가 극도의 디자인으로 맞으면 승부를 걸 수 있는, 경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맞으면 그 키트를 제공하는 게, 여러분들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아이폰 딱 보면은 이 D가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색깔이 뭐였습니까? 요새는 까만 것도 많이 나옵니다만 뭐였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아이보리 비누 색깔 기억나십니까? 아이보리 비누. 그게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는 신경을 썼느냐 하면은 처음에 아이폰, 아이패드 이거 만들 때 컬러 디자이너라는 게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디자인을 한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 옵니다. 지금도 디자인 담당 부사장으로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옵니다.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전공이 디자인도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패션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전공이 목욕탕 디자인이 전공입니다. 이름하여 조나단 아이브입니다. 들은 분 계실걸요? 조나단 아이브는 영국에서 디자인 사상 처음으로 영국 이황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애플의 디자인 담당 부사장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카우트를 했죠. 그게 오늘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갤럭시 S3 나왔는데 젊은 애들한테 너 왜 아직도 아이폰을 쓰냐? 걔들 이구동성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쓰냐? 이쁘잖아요. 젊은 애들이 빠릅니다. 이쁘잖아요. 그래도 임마 국산 써야지. 하면은 그것도 알지만 이쁜데요. 그게 스티브 잡스입니다. IT, 그러니까 전화기에도 디자인이란 걸 넣습니다. 그렇게 된 문제가 이런 단점도 있죠. 스티브 잡스는 독불장군이에요. 그런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 너무 이렇게 위대하게 하니까 뭐 사람도 좋았고 다 좋은 사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자기가 우습게 보거나 별로 평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막말해대는 사람입니다. 등신아, CEO가 등신아, 나가. 너 뭐 할 수 있어? 웃겨서 나가. 그렇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자기가 창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독불장군이에요. 내가 보는 세계는 내가 만들어 갈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해냈어요. 있든 간에. 솔직히 룸메이트 하라 하면 싫지만. 그런 거예요. 바로 여기서 미래 발명적 계획이란 말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측을 위해서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가다 보면 그게 자기 세계가 되는 겁니다. 예측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에는 전체 트렌드에 같이 함몰이 된다.
자, 이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쭉 했는데 마지막에 인사말 전에 그렸던 이 고대 프레스코 벽화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이 위대한 장군들이 이구동성으로 인류 역사 이래 가장 군사적 재능이 뛰어났던 군사적 천재가 누구였나 본다면은 이 없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 전쟁에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만 났지. 그런데 또 이 사람 인생에 몇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인생에 단 한 번도 패배한 적 없고, 이 사람 인생에 전쟁이 붙었을 때 자기가 병력이 상대방보다 많게가 붙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전쟁터가 늘 바뀝니다. 그리스에서부터 페르시아, 인도까지 듣도 보도 못한 무기와 이런 전략들, 환경 속에서 버티갖고 승리를 해온 사람이에요. 이 그림은 뭔가 하면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2세 아닙니까? 다리우스 2세와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패권을 놓고 마지막 결전을 벌였던 가오가멜라 평원에서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여기서 페르시아 다리우스 2세는 망하고, 말하자면 거기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중앙아시아를 갖다가 잡고 헬레니즘 문화의 창출하서는 기본을 닦았던 바로 인류 역사의 그 중대한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병력 수가, 다리우스의 병력 수가 25만, 알렉산더의 병력은 2만 정도 좀 넘었습니다.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밤에 강 건너 평원에 탁 보니까 25만 군대가 불포착포착해가 있는데 우린 2만 밖에 없는데 옆에 있는 장군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더군다나 대병력이 전쟁해가 제일 좋은 평원에서 붙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헤파이션이라는 역전의 노장이 대왕폐하, 우리는 도저히 병력으로 안 되니까 야습합시다.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죠. 알렉산더가 나는 승리를 훔치러 여기 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알렉산더가 순 호기롭고 쥐뿔 때만 있는 그런 장군이었는가? 알렉산더가 아니죠. 알렉산더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스켓의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일 붙었을 때 대평원은 가오가멜라는 평원입니다. 굉장히 넓은 평원인데 이러면은 대병력이 전쟁해야 굉장히 좋아요. 소병력이면 알렉산더가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내일 붙었을 때 나는 전쟁을 의뢰하겠다는 것에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고 있었는 겁니다. 어떤 전쟁에도 마찬가지예요. 뭘 세우고 있었냐? 앞에 소위 보병대, 소위 팔랑크스라는 보병대를 놓고 기병대를 놓고 막아라. 네가 죽을 때까지 막아라. 2만 대 20만으로. 그리고 내가 해결할 때까지만 막아주면 너희들은 기능은 끝이다. 대왕폐하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한테만 맡기라. 해서 나머지 병력들한테는 페르시아의 대병력을 갖다가 막는 것만 기능을 맡기고 자기는, 여러분 알렉산더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영화 보셨죠? 그거 보면은 마지막 그 장면이 가오가멜라 전투입니다. 혼자 우회해갖고 뜁니다. 경기병들 몇 명 데리고 쫙 뛰어가지고 페르시아의 후미로부터 치고 들어갑니다. 치고 들어가서 다리우스가 중앙 후미에 딱 부하들 데리고 지휘하고 있는데 거기를 급습해가 들어갑니다. 이 알렉산더는 그걸 알았어요. 페르시아 군대는 황제가 신이거든요. 그런데 황제가 튼튼할 때는 신을 향한 신앙심으로 막강하게 버티지만 그게 바로 그 페르시아 군대의 약점이었습니다. 왕이 흔들리면 그대로 무너지는 군대 조직이었어요. 알렉산더가 그걸 알았죠. 다리우스를 친다. 그건 내 역할이다. 너희들은 다리우스를 갖다가 내가 끝장낼 때까지만 너가 버티주기만 하면 된다. 바로 쳐들어가는데 바로 아까 이 그림이 설명이 뭐냐면 다리우스 앞에서 갑자기 들이닥쳤는 알렉산더를 보고 다리우스가 놀란 나머지 눈을 휘둥그리 뜨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깜짝 놀랐거든.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리우스를 치고 다리우스는 여기서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리니까 그 20만 대군이 그대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오가멜라거든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알렉산더는 그때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상황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에서 전략을 짜는 사람이에요. 바로 군사적 천재입니다. 사실은 스케치 천재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만 모든 신경영 전략의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분한테 해답을 다 안 줍니다. 스케치 가르쳐 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스케치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 것은 스케치를 누가 합니까? 내 자신이 합니다. 내 자신이 하게 돼 있거든요. 내 자신이 하기 때문에 누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갖다가 모범 답안 준다는 사실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창안하셔야 되거든. 어떤 경영 전략이든 완벽한 100점짜리고 이것만 쓰면 모든 게 돼요라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 way of thinking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